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CN중공업과 CN우방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채권단은 다음 달 3일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럽 증시가 27일 일제히 1에서 2%씩 상승했습니다. 영국 FTSE 100 지수는 1.77%, 프랑스 CAC 40 지수는 2.54% 올랐습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로 이날 주장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기존 대출금 그대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6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장만 대상으로 합니다. 북한의 통보에 따라 지난해 12월 11일 개통했던 경의선 철도가 오늘 운행을 중단합니다. 단절된 지 56년 만에 재개통됐던 경의선은 이로써 1년도 안 돼 다시 멈추게 됐습니다. 인도 뭄바이 시내에서 총격전과 수류탄을 이용한 동시다발 연쇄 테러가 발생해 외국인 9명을 포함한 120명 이상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매년 11월 마지막 목요일, 이날은 미국인들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았는데요. 자, 내일부터 다음 달 크리스마스까지는 이제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랠리라고 해서 연말을 맞아서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의 호황을 보이는 그런 강세를 보이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자, 이 산타클로스 랠리가 과연 올해도 있어줄지 제발 좀 있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자, 글로벌 경제 자세한 소식을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일 뉴욕 시장은 추수감사절로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 시점에 우리가 한번 이제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쭉 리뷰도 해보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일 듯한데요. 네. 자, 먼저 요즘 미국인들의 동향이 어떻습니까? 네, 요즘 미국 사람들의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 사람 동향을 보면은 우선 그 부시 대통령은 그 캠프 데이비스에서 지금 친지들과 그리고 친지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그 크리스마스 할러데이, 그 다음에 그 4월 달의 부활절, 과 함께 이제 가장 큰 그 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의 추석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전체가 그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지역에서 떠난 분들이 이제 고향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서 친지들과 함께 추석 같은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그렇게 지내는 명절인데요. 그래서 이제 각 고향으로 돌아와서 친지들과 함께 보내면서 부시 대통령은 그 미국인들의 감사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선인 오바마는 지금 어제 추수감사절 전날 시카고 시내에서 음식 자선 사업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측근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쇼핑을 좀 즐기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마를 당선시킨 주역인 미셸 오바마의 부인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번에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미국에도 부인들이 많이 요리를 하는데 미셸 오바마는 이번에 특별 휴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인들입니다. 요번에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이 추수감사절부터는 이제 연말 시즌까지는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 여행 시즌입니다. 미국은 주로 이제 여행 기관이 자동차보다는 이런 특별 휴가 기간에는 비행기로 여행을 하는데요. 이런 기간 동안 이번에는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집에서 조용히 보낼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받아서 경기 침체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글로벌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보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나 또 화두는 아마 이제 다시금 이제 새로이 미국을 이끌게 될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에 달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네.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바마 당선인이 지금 미국 경기를 침체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양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 부양책은 이제 경기 회복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 당선인은 이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경기 침체를 막겠다고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대규모 부양책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역효과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달러를 무제한 풀게 되면은 달러를 무제한 풀게 되는 공급의 대가는 이제 언젠가는 치러야 할 것이지만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지금은 이제 후유증까지는 걱정해야 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즌 12월 달 동안에는 아마 오바마 당선인이나 아니면 차기 정부에서 많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 한 해는 그 환율 문제로 상당히 골머리를 많이 앓았던 한 해였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사실 환율 문제로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우리 경제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 추이도 무척이나 중요하죠. 네, 달러는 이제 지금 달러는 12월 시즌은 달러 결제 기간이기 때문에 네. 달러 결제 기간이 이제 연말까지는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조금 이제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달러 강세는 뭐 어느 정도 이어질 것 같고, 연초 이후에는 좀 이제 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초 이후에는 이제 수요가 아무래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증시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미국 쪽에서 글로벌 경기 부양책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나오게 되면은 달러도 아마 이제 다음 해부터는 내년도부터는 달러도 진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연말 시즌 사이의 장세는 아무래도 이제 오바마 정부의 경기 부양책, 그 다음에 실물 경제 동향에 의해서 움직일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참여라든지 시장 전문가가 보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순이익이라든지 기업들의 그 순이익이라든지 실적 발표, 그 다음에 경기 지표 발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지표가 증시가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말에 그 오바마 당선인 취임식까지는 아무래도 이러한 그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바마 당선인의 그 경기 부양 청사진 그리고 의지에 따라서 연말 베어 마켓을 아마 기대하는 분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이런 그 베어 마켓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시아 증시 동향은 어떻습니까? 요즘 일본 증시는 어제 이제 일본 증시는 미국에서 호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그 금리 인하를 1.08% 아주 큰 폭으로 인하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급 준비율, 지준율도 대폭으로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일본 증시는 이제 글로벌 경기의 회복과 함께 중국 경제 회복,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일본 증시는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 증시가 어저께 제일 많이 올랐고요. 일본 증시도 한 2% 가까이 올랐습니다. 1.95% 올랐고, 건설 기계업 그리고 철강, 조선 관련주들이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가 또 그 나스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IT주 동반 상승함으로써 일본의 IT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엘피다 메모리가 세계 최소 D램을 발표를 해서 그 전날 22%에다가 어저께 한 10% 정도 다시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중국 증시는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지준율을 또 많이 내렸는데요. 중국 증시는 어저께 한 1%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작게 올랐는데, 대형 호재를 발표하고도 중국 증시가 이렇게 작게 오른 이유는 뭐냐면 중국 증시 내부에서 실물 경제에 대한 그 우려감, 그 다음에 지표 발표 등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마지막에 오전장에는 많이 올랐는데 마지막에 그 상승폭을 줄이면서 실물 경제 우려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줄이면서 그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시아 증시를 포함한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어떤 경제 움직임과 흐름을 쭉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연구소의 남은호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제지점의 최일종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일 우리장 주요 지표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33.7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1063.4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8.85포인트 상승한 304.3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수급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 부분 순매수 기조를 보였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1913억을 이제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2758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4507억을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전전일에도 외국인이 한 2천억대였던가요? 그 순매수를 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역시 이틀 연속 상당히 큰 폭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그동안의 큰 매도세하고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눈에 띕니다. 자, 그 밖에 전일 우리장의 주요 특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눈에 띄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호재가 많이 있었죠. 이제 중국의 이제 대폭적인 4단계나 이제 하향하는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고, 유로권에서 또 이제 2천억 유로를 투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의 이제 그 재정의 재정 부분을 이제 개혁을 하고 경기 부양 의지를 북돋우면서 어느 정도 이제 미국 다우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선물 옵션의 이제 변동성 때문에 상당 부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부분을 이제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하락 부분을 더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 한 이틀 정도의 그 선물 옵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축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외국인의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큰 몫을 지금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달러 부분이 이제 1,480원 정도로 이제 마감을 했죠. 실질적으로 1,476원에 이제 마감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그 환율이 상승을 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종합지수가 이제 반대로 하락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환율과 이제 코스피 지수와의 변동성이 상당 부분 이제 이 동조화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12월 결제가 이제 막 이제 들어오고 있죠.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인 하나의 그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픽싱 거래라는 이제 그 환율 쪽에서 마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선물 NDF 시장에서의 순매수 매수를 했던 그러한 기관이 현물 쪽에서는 매도를 회지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다시 사들이면서 그러한 이익을 어느 정도 고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는 급격하게 떨어지지도 않고 급격하게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코스피와의 이제 상관관계는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 전일 같은 경우는 기계 업종이 이제 10%가 급등을 했고, 철강 금속과 그리고 이제 그 은행주들 자금 경세 완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은행주들이 상당 부분 또 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이 외환은행이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6%가 이제 넘게 이제 상승을 했는데, GS건설이 12%대, 대우건설이 5%대, 그리고 이제 그 현대산업하고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상한가가 이제 24개, 상승이 634개의 대부분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전일장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장의 움직임도 함께 예측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장의 진행 방향부터 일러주십시오. 예, 뭐 기본적으로 오늘 장 전일장과 그 유사하게 흘러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수급적인 면에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이제 9월 1일부터 해서 최근까지 최대 8조 가량의 이제 순매도 기조를 보였었는데, 이틀에 강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그러한 부분을 축소를 해놓은 것은 이 상당 부분 이제 외국인의 이제 패턴의 이제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긍정적인 측면이 좀 강하게 대두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틀 동안 해서 8조 부분에서 3천억 가량이 축소가 돼서 7조 한 7천억 정도의 이제 순매도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그러함으로써 이제 이 외국인의 이제 수급은 어느 정도 안정 기조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그램 기조인데, 전일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가 1.22 정도로 이제 벌어져 있죠. 이제 12월 달 이제 조금 있으면은 12월 달 이제 쿼드러플 만기가 이제 돌아오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간 가치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라는 개념에서는 베이시스는 계속해서 0 아니면은 그 부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베이시스가 1.23까지 지금 확대가 됐다라는 것은 당분간은 프로그램 매수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매수,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개인의 매도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은 장중에 추가적인 1100선을 향한 박스권 상단부 테스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약 10포인트 정도 상승한 1073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1100선을 향해서 좀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이라면 이제 그러한 상승세를 좀 염두에 둔 그런 자세가 맞을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상승 쪽으로는 열어두고 하락 쪽으로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손절매를 될 수 있으면 좀 자제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종합지수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현재의 시점을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종합지수 코스피 지수의 일봉 차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쌍바닥을 형성했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논리죠. 현재 보시게 되면은 10월 27일 날 이제 892포인트의 바닥을 형성을 했고요. 기술적인 상승 반전 이후에 그다음 이제 추가적으로 저번 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914포인트에 한 번 더 저점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쌍바닥 이후에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국면인데, 추세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 국면 자체는 갭상승, 전일 갭상승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메꾸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 분위기상 1100선을 강하게 한번 돌파를 하는, 시도를 하는 하나의 이 강한 움직임이 한 번쯤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에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까지 해서 어느 정도 1100선 테스트를 강하게 돌파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오늘 1060선에 21선이죠. 21선이 실질적인 1차 저항대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다시 하향 이탈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가격 조정보다는 이 갭 상승을 한 부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갭을 메꾸는 그런 이제 그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조정보다는 시간 조정 쪽으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럼 만약에 시간 조정을 들어가게 되면은 한 2주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쿼드러플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가격 조정보다는 서로 조심하는 그러한 횡보 장세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수 상으로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1100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 그런 부분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주봉을 보시더라도 이 주봉상에 이제 20선의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저점 테스트 부분이 어느 정도 한 5주 정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최근의 저점은 이 신뢰가 가는 그런 저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의 전략 자체는 상방 쪽으로 열어두고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렇게 이제 뭐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이 업종을 보게 되면은 상당 부분 이 중대형주의 이 업종 대표 주식들,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제 그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접근을 갖다가 좀 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건설과 은행, 그리고 증권, 그리고 중공업주가 상당 부분 강세였죠. 이러한 부분을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 무시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종합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주도주들이 올라가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이러면은 순환매 차원의 다른 종목들을 이제 공략을 하시되,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중대형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 테마주들이 조금 움직였죠. 실질적인 테마가 이제 그 바이오주, 줄기세포주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운하 테마, 이런 쪽이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도 이제 접근을 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변동성 측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락을 할 때 상당히 손실이 많이 나온다라는 이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쪽을
이 접근하시기보다는 이제 중대형의 이제 종합지수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움직임을 이제 그 관찰을 하셨다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 따지면은 이제 그 대우건설이라든가 GS건설, 현대건설, 우리금융, 외환은행, 미래에셋증권과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종목들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좀 그 눈에 띄는 것이 일단 먼저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최근에 이제 송사가 이제 좀 복잡하죠. 내부 사정도 이제 상당히 복잡하고 네, 그러는데 내외적으로 참 그 예, 복잡합니다 요즘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시장의 핵심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이 증권주가 올라가게 되면은 삼성증권이라든가 이런 대형주들이 있습니다만은 전일 같은 경우도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1%대의 이제 상승을 보였죠. 그렇지만은 미래에셋이라든가 이런 쪽은 그거보다는 다소 이제 탄력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초점을 맞춘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 단기적으로 핵심 공략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급상으로도 이제 기관이 이제 그 관심을 가지면서 매도 매수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조 자체는 이제 매수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텐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전일 같은 경우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그 전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이 이익 실현 차원의 물량이 출회되면서 음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이러한 부분은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조정받았던 거는 오늘 다시 상승하고 전일 상승했던 거는 오늘 다시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종합지수의 형평을 맞추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증권주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증권주 상승 못하게 된다 이러면은 전체적인 지수 상승은 좀 더디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종합지수와 이 증권주와의 이 관계성은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제 유동성 랠리를 생각을 했을 때는 증권주의 이제 접근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매수가는 전일 63,300원으로 끝났습니다만은 61,000원에서 62,000원 부근까지는 계속 매수 가능하고요. 만약에 오늘 상승 추세를 진입을 한다 이러면은 63,000원대에서 대체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시되 추격 매수 자체를 이 50% 정도 수준, 100%를 하지 마시고 50% 정도 수준으로 하셔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목표 주가는 짧게 잡겠습니다. 짧게 이격 축소 과정에서 이제 60선과의 이격 축소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과도하게 보지 마시고요. 7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손절을 하신다 이러면 57,000원 선이 되겠습니다. 57,000원 선 같은 경우는 다시 재차 코스피 지수가 하락 이탈을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연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손절을 해서 현금 보유하신 다음에 저점 매수를 하시라고 이제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목표가 간격이 좁은 걸 보니까 하더라도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라는 그런 주문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홍제지점의 최일종 차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동시효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58분 50초 가까이 다 됐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종목들의 움직임이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1.31%, SK텔레콤이 플러스 2.8, 현대차가 플러스 2.44, 신한지주가 4.22%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4.75%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BS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8.62%가 상승을 하고 있고, SK케미칼이 플러스 6.85%, 코롱이 2.64%의 상승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한국전력과 SK텔레콤, LG전자, KTNG 등등이 한 1%대 정도의 크지 않은 그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현재 보니까 메가스터디가 플러스 2.04%, CJ홈쇼핑이 플러스 2.13%, 성광밴드, 서울반도체, 그리고 평산이 약 2에서 3%대 정도의 상승세, 이테크건설이 마이너스 2.09%, 큐리스가 마이너스 1.13%, 그리고 SK브로드밴드와 코미팜 등등은 그다지 큰 움직임 보이지 않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나 하락하는 종목이나 모두 1에서 약 2%대 정도의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장이 개장이 됐는데요. 개장 시초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현대차, 신한지주가 나란히 2%대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오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좋습니다. 3.6% 상승. SBS가 플러스 6.90% 상승입니다. 아무래도 그 코바코 관련해서 이 광고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에 대한 좀 시장의 호평이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SK케미칼이 플러스 5.26, 그리고 1%대 정도의 상승을 현대엘리베이터, STX 엔진, 코롱 등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한국전력, SK텔레콤, LG전자, KTNG 등등이 있습니다만 하락폭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자,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 역시 1%대 정도의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 많습니다. 서울반도체, 성광밴드, 메가스터디, 태용 등등, SK컴주와 포스데이터, GS홈쇼핑도 모두 1%대 정도의 상승이고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대부분 1% 미만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담러닝만은 마이너스 2.27%의 결동을 지금까지의 어떤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약세라고 표현하기도 좀 모호한 그런 소규모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개장 시초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교보증권 투자전략부의 황비나 연구원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세한 출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예, 전일 미 증시가 추수감사절로 휴장했으며 유럽 증시는 이후에 경기 부양책 및 각국의 경기 침체 대응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했고요. 환율도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난 5월을 제외하면 17개월 동안 순매도를 기록했던 외국인은 최근 이틀간 순매수를 보이면서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금일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현재 지수가 천선 부근에 있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좀 눌릴 수 있지만 추가 상승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첫째 이유는 외국인 수급 개선인데요. 지난 10월 달에 4조 6천억 원가량의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은 금일 이번 달 들어 1조 9천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수급이 개선됨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외국인 매도 비중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던 헤지펀드 청산 및 투자대금 회수가 마무리되었으며 30일, 45일 환매 규정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담도 크게 덜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테드 스프레드 역시 급락세를 보이고 있어 글로벌 자금 경색 완화에 대한 디레버리징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수가 PBR 1배를 하회하는 수준에 있어 이 수준에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주춤한 양상을 보이는 바 저가 메리트도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도 바닥에서 양바닥을 형성하고 있으며 두 번째 바닥이 조금 높은 가운데 거래량을 수반하고 있어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2월 달에도 많은 호재들이 있는데요. 오바마 차기 정부도 2차 경기 부양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12월 FOMC에서도 금리 인하가 기대됩니다. 중국의 경제공장 회의도 다음 달까지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한중일 통화사업 논의 역시 다음 달까지 지속하는 등 경기 부양책이 이어지고 있어 단기 매수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펀더멘털이 취약한 국면이므로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눈여겨볼 만한 종목과 업종에 대한 소개도 함께 해주십시오. 이 업종별로는 단기 반등 흐름 지속 전망에 따라서 금융, 레저, 자동차 업종 등 낙폭 과대의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기관과 외국인의 선호주인 기계,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도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펀더멘털이 취약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이익 성장성과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고 있는 방어주도 함께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애널리스트의 눈을 통해서 본 오늘의 장이었습니다. 황비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은행권이 정부의 상환 우선주와 후순위채를 매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직 부실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대출 부실이 더 커지면 은행의 존립 기반마저 위태해진다는 판단에서 나온 자구책입니다. 은행들이 자구 노력 없이 정부의 손을 내민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휴대폰이 내년쯤 세계 시장 점유율 30% 벽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폰 업체들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3분기 세계 시장 점유율을 2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늦어도 2010년에는 전 세계 휴대폰 3대 중 1대꼴로 한국산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CN중공업과 CN우방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CN그룹은 어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대구은행에 워크아웃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은행은 다음 달 3일 채권단 회의를 소집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총 건강보험률이 가입자 평균보험료 기준으로 월 584원 오릅니다. 건강보험료는 동결되지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가 소폭 인상돼 두 보험료를 합해 총 0.7% 인상되는 겁니다. 실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니 노트북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가격이 일반 노트북 PC의 절반에 불과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라 가격 경쟁력이 앞서는 겁니다. 출시 1년도 안 된 미니 노트북은 벌써 글로벌 PC 시장의 10%를 육박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증권사들이 내년 주가지수 전망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코스피는 800포인트부터 1500포인트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증권사들이 전망했던 올해 코스피 범위는 18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였습니다. 증시 침체로 1년이 채 안 된 새내기 펀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펀드 유입액이 지난해 말에 20%에 불과한 데다 순자산 총액도 지난해의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운용업계가 유행만 쪼자 마구잡이식으로 펀드를 출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경제 상황과 이슈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은행에 대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출발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발언으로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외형 확대 경쟁에 따른 후유증과 실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지 않냐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사실 은행 공적자금 투입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정부 역시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6일 밤에요. 청와대 최고위 당국자가 익명을 전제로 은행 공적자금 투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 최고위 당국자의 말을 빌리면 올해 말까지 BIS 비율 등 은행의 자본금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 한국은행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할 몇 가지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아닌 청와대에서 은행의 공적자금 투입을 기정사실한 셈입니다. 하나우리 등 일부 은행도 이에 맞춰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금융권에 좀 안정감이 좀 더 생길 수 있을런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자, 일부 은행들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죠. 현재 건전성 지표를 보면요. 네. 우리 한국의 은행 상태는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6월 말 기준으로 0.64%로 낮습니다. 또 핵심 건전성 지표인 BIS 자기자본 비율도 10%대로 웃돌고 있는데요. 가계대출 연체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은행이 매우 어렵다는 건데요. 실물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의 부실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업, 해운업 등 여타 분야로 경기 침체가 확산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가계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가지고 가계 대출마저 불안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소기업 연체율의 경우 올 들어 6월 말 1.14%에서 7월 말 1.44%로 올라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형 확대에 따른 후유증이 실물 경제 침체와 맞물리면서요. 은행들을 위험 수준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건데요. BIS 비율이 10%지만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하면 여전히 나쁜 상태입니다. 네. 또 순수 자기 자본 대비 위험 가중 자산 비율을 나타내는 레버리지 비율도 국내 은행권은 18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파산 위기설까지 놔두고 있는 시티은행의 20배와 맞먹는 규모인데요.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 선제적으로 부실을 차단할 필요가 있고 그 은행도 그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이런 점이 그 은행의 공적 자금 투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또 일부 은행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도록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그 해외에서 그 한국의 은행들을 보는 평가가요. 그 한국의 은행 지분을 사는 것은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기업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예. 요즘 들어서 이제 어떤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상당히 많은 수의 기업들이 물론 크고 작은 그렇죠. 어려움들을 예.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이 뭐 신성건설이라든가 그렇죠. CN그룹이라든가 꽤 작지 않은 그런 기업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중에 CN그룹 같은 경우는 결국 워크아웃 신청까지 들어갔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그 CN그룹이요. 그 채권단에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그 CN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많은 자구 노력을 해왔는데요. 결국 이게 모두 무위로 돌아가면서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됐는데 그 현재 CN그룹에 대한 금융권의 총 신용 공여액은 그 약 1조 3천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대출은 은행권이 5,072억 원, 그 제2금융권이 3,480억 원이고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그 신용 공여는 약 그 4,5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그 주채권은행은 이제 CN그룹이 제출한 그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그 다음 달 3일이죠. 그 다음 달 3일 이렇게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억화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만약 그 억화시 결정되지 않으면은 그 법정 관리 등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CN그룹은 그 선박회사로 출발해가지고요. 우방건설, 안항건설 등 그 M&A를 통해서 몸집을 키운 회사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대기업을 비롯해가지고 주요 중견 그룹들이 그 최근 차입을 통해서 M&A를 많이 해왔다는 거고요. 네. 또 덩치를 많이 키워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지표 하나가 그 30대 그룹 계열사의 경우 그 최근 3년간 총 계열사 수가 그 664개에서 그 843개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네. 자, CN그룹 같은 경우 이제 과거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몸집을 불렸던 것이 과거에 우리 그 대기업들이 어떤 움직임과 좀 비슷하다 그런 평도 받아왔는데 자, 그 가운데 이제 뭐 자기 자본만으로만 그걸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살짝 좀 삐끗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견기업의 워크아웃 등을 고려해 볼 때 은행의 공적 자금 투입이 그 시기도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자, 은행의 공적 자금 투입은 어떤 순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일단 그 구체적인 플랜에 대해서는요. 그 청와대나 정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단 이제 그 과거 외환위기 사태나 그 현재 미국, 영국 등이 취하는 조치를 감안해 보면요. 그 3, 4단계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1단계는 그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우회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요. 그 이를 한국은행이 매입합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그 국책은행과 기관에 그 투입하고 또 이들로 하여금 은행의 후순위차나 그 상한 우선주 등을 매입하는 방식인데요. 정부가 그 1단계로 그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현행법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현행법은 은행이 부실화됐을 때만 그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현재는 부실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직접 지원은 못하고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고요. 그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은행의 재무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그 정부는 그 2단계와 3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선 2단계에서는 관련 법을 바꿔서요. 그 부실화가 진행 중인 은행에 대해서도 그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외환위기 때처럼 그 정부가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직접 지원하게 되면은 그 사실상 은행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부실은행에 대한 인수합병도 시작되고요. 그 지배구조 개선 등 그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병행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4단계로는 그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그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공적 자금의 투입 기정사실화가 물론 긍정적 효과를 많이 거둬주길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또 이로써 나타나는 뭐 모든 것들이 음과 양이 있겠죠. 예, 부정적인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하신 대로 그 공적 자금 투입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선 그 긍정 효과를 놓고 본다면은 그 선제적 부실 차단을 통해서 그 은행의 재무 상태를 호전시키고요. 그 이를 통해서 은행들로 하여금 그 실물의 돈을 더 풀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장의 불안 심리도 해소시킬 수 있고요. 실제 시장에서는 그 일부 은행이 매우 위험한 상태다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외부에서 보면은 한국의 은행이 정말 위험하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은행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요. 결국에는 국가 신인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현재 우리 은행들의 경우 그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 50%를 넘습니다. 그 외환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그 공적 자금 투입에 따라서 은행 가치 하락을 우려해가지고요. 그 우리 은행주를 투매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제2, 제3의 공적 자금 투입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 공적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국가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과 약이 상존해 있다 보니까요. 그 은행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여러 함수로 얽혀 있는 방정식을 푸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필요에 의해서 공적 자금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작용들이 적지 않으니만큼 그걸 그렇죠. 미리 예견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끔 막아주는 그런 조치도 함께 선행이 돼야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초기 투입 시점에 대해서 정부나 청와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언제 투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이런 부정적 효과를 차단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시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최적의 효과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시점을 찾는 게 더 중요해 보이고요. 자, 한국은행이 어제 10월 경상수지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실적이 좋게 나왔다죠? 그렇죠. 예, 그 사실 그 한국처럼 그 소규모 개방 국가에서는요, 그 경상수지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외환위기를 겪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된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그 경상수지가 그 안정적 흑자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외환시장에도 좋고 그 우리나라 대이신도도 높여주는 긍정적 효과가 큽니다. 또 그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를 유지하게 되면은 그 외환 보유고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당초 그 10월 경상수지는 소폭의 흑자가 예상됐는데요. 그 한은이 발표한 것을 보면은 10월 경상수지가 그 49억 1천만 달러 흑자를 냈고요. 이는 월간 기준으로 최대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그 올 들어 10월까지 경상수지 누적 적자는 90억 1천만 달러지만요. 그 10월 들어 그 대폭 흑자로 반전된 것은 그 갈목할 만한 성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경상수지가 이렇게 흑자를 기록했다는 거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가뭄에 이제 단비가 내린 것하고 그렇죠. 비슷하다. 예. 그런데 또 근데 찬찬히 그 뜯어서 그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은 예. 또 우리가 마냥 또 이렇게 반길만한 부분은 또 아니다라고 싶은 것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크게 이제 경상수지는 그 무역수지하고 무역의 수지로 나는데요. 네. 그 통상 무역수지는 그 상품수지, 그 무역의 수지는 여행수지 등을 말하는데요. 그렇죠. 문제는 그 경상수지 흑자가 그 수출이 늘어서가 아니고요. 그 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 둔화와 그 환율 상승에 따른 여행수지 흑자 반전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수출 증가율의 경우 9월에 27.7%에서요. 그 10월에는 8.5%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수입 증가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수입 증가율은 그 45.8%에서 10.4%로 떨어졌거든요. 그 이에 따라 그 원유 수입액이 그 전월에 79억 5천만 달러에서 그 64억 4천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 환율 상승으로 인해 그 만성 적자를 보이던 그 여행 수지가 흑자로 반전됐는데요. 그 여행 수지는 전월에 그 3억 9천만 달러 적자에서 그 5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 여행 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것은 2001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 한마디로 그 수출보다는 그 국민들이 해외에서 돈을 더 썼고요. 그다음에 수입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다소 불안한 모양새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본 수지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채권을 팔아서 해외로 빠져나가면서요. 그 순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 기준으로 본다면은 경상수지도 적자, 그 자본 수지도 순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27일이죠. 어제죠.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그 한미통화 스와프 그 300억 달러 중 그 40억 달러를 내달 이후부터 공급한다는 소식이 들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안한 수출하고 그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환율은 그 2.1원 내린 그 1,470유원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상수지가 물론 흑자로 나타난 그 지표만 놓고 보면 참 반갑긴 한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자본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수출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거는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쓴 돈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줄어든 것뿐이고 그리고 환율이 올라서 외국으로 여행 많이 가던 사람들이 환율이 올라서 돈이 이제 좀 부담감을 느끼니까 여행을 덜 가서 흑자가 생기고 그렇다라는 거군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별로 좋은 게 없네요. 내년 경상수지는 어떨까요, 그러면? 일단은 내년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균형 수준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제 지식경제부가 회의를 가졌는데 일단은 내년 그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반절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그 SK 경영연구소의 경우 그 내년도 경제 전망에서요. 그 수출이 올해보다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 당초 경제분석 기관에서는 내년 우리 경상수지가 유가가 안정되고 수입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면서 수출 증가율이 10% 안팎을 유지하면은 균형 내지 흑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문제는 그 수출 증가율이 가파르게 추락할 경우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외에도 다양한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는 동결된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요즘 들어 참 살기 힘든 시대 어떻게 보면 반가운 소식도 하나 들어와 있고요. 자, 개성공단 문제 등등 중요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요. 자, 다음번에 또 다른 시간을 내서 우리 이종배 기자님으로부터 보다 더 상세한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먼저 지금 장 상황에 대한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현재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6.73포인트 오른 1070포인트이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가 오른 306포인트, 300포인트대를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환율은 역시 같이 오르고 있군요. 3원 30전이 오른 1479원 30전에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1400원대 후반,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종배 기자님과 이야기 나눈 대로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굉장히 큰 폭의 흑자를 발생시켰다라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물론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찬찬히 뜯어놓고 보면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내용입니다. 이래저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부정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취합을 버무리다 보니까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자, 아직까지 우리가 마음의 고삐를 늦출 만한 시기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보다 더 상당 기간 동안 마음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될 시기가 지금부터라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이 돼서 좀 많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